기본적인 보수 철학에서는 어떠한 젠더, 성평등 감론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것을 반영한 정책을 어떤 식으로 입안을 해야 된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보수적인 이데올로기, 보수적인 철학을 가지신 분들이 어떠한 최근에 가장 민감하고 첨예한 갈등이 되는 젠더 문제 가운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보수라면 이러한 성평등, 보수라면 이러한 젠더에 대한 철학을 고민해야 된다. 이쪽 부분에서는 반드시 보수가 답을 줘야 된다라는 주요 이슈들을 다 짚어보는 차원에서 오늘 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포인트가 네. 사실은 첫 번째는 현재 아마도 몇몇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봤을 이 한국의 보수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 혹은 여성과 남성을 바라보는 시각 넓은 의미에서 현재 보수들의 성인식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몇 가지 에피소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말 잘 안 되네요. 네. 여기는 아마도 이미 지금 뭐 현실 정치에서 현실 정치에 다시 재등장을 준비하고 계시는 한 정치인의 몇 가지 발언들을 제가 굳이 뭐 이 정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팬이거나 안티팬이거나 이건 아니고 아마도 제가 요즘 최근 2, 3년간의 보수 정치인들이 그나마 어떤 식으로든지 젠더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거의 몇 안 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기 등장을 했습니다. 혹시 홍준표 팬이시거나 그러면 저는 홍준표 좋아합니다. 어쨌든 자 홍준표 전 대표가 했던 몇 가지 발언들을 지금 그냥 뭐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싶어요. 여러분들 언론에 보셨을 거예요. 가장 문제가 됐던 발언은 여기 본인의 고인을 언급하면서 부인의 고향을 방문한 현장 방문 그 언론 인터뷰에서 바로 옆에 있는 전면에 안 보이지만 본인의 부인에 대해서 얘기한다. 야 주표 청년이 정말 출세했네. 자기 덕분에 그죠? 자선 어떠한 보수를 대표하는 이 정당의 대표를 안편으로 만나가지고 야 여기 전 대표의 마누라로서 부인으로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내가 너를 출세시켰다. 넌 나 덕분에 상향 대치 이동을 했구나. 이런 식의 부인을 약간 천년이라는 그 단어 이런 것들이 당시에 많은 여성들은 물론이고 야 그래도 한 보수 정당의 대표인데 그런 약간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를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쓰는 거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됐었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거는 자유한국당에서 아마도 2년 전쯤에 16년 정도에 했던 세미나 같아요. 아마도 당시에 여러 가지 쪽이 들어오고 있지만은 강남역 세기 사건을 파도로 해가지고 필두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여성들을 둘러싼 여성을 상대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이 폭력, 추행, 온갖 이야기들이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젠더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수 정치인들이 현실 정치인들이 좀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아마도 세미나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정치 여기 중간에 이거 보이시죠? 세미나의 제목이 적었습니다. 여기 한국 정치 여기 안 보이시면 맞춤에서 여성으로. 네. 그런데 이 세미나에 참석한 한 대표가 안 보시나요? 네. 대표가 거기서 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권력 불평등? 젠더? 젠더가 뭐예요? 이해가 안 가고 무슨 얘기예요? 전혀 당시에 사실은 많이 회자되고 있었던 성폭력을 얘기할 때 그리고 여성과 남성 간의 권력 불평등을 얘기할 때 너무나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몇몇 단어들에 대해 가지고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무지를 아주 솔직하게 드러낸 스타일이 다행입니다. 사실 이게 홍준표 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차원이 사실 있겠지만 이거는 당시 그리고 현재도 많은 보수 남성들 혹은 보수 여성들을 포함하는 보수 세력들 전반이 가지고 있는 젠더 문제에 대한 약간 불감증 혹은 무지를 보여주는 몇몇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한 인물에만 쓰시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 가지 홍준표의 성무지 발언이 언론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을 때 많이 얘기됐던 얘기. 잠시만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홍준표에 대해서 목소리가 비판을 보면은
제일 많이 비판됐던 비판이 이거예요. 젠더 감수성이 없다.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냐. 이런 얘기 많이 들고 있을 거예요. 그죠? 젠더. 뭐 감수성이 우리가 안 다르고. 젠더가 문제, 공직적 문제 그랬어요. 젠더. 여성이면 여성이고, 남성이면 여성이고, 성이면 성이고. 젠더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이게 뭐 일단, 사회학에서 제가 하는 일을 알칠 때 쓰는 교과서적인 얘기니까는 그냥 이미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냥 아는 상식을 다시 한번 짚어본다 라는 생각에서 내가 알고 있는 성개념 두 개를 좀 구분을 해보자면 젠더 감수성이 부족하다 할 때 이 젠더는 사회에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여성 이론을 할 때 두 가지의 성 개념을 우리는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젠더 그리고 섹스라고 보면 그냥 성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거는 섹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혹은 태부학적, 생리학적, 생물학적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생리 혹은 신체적인 특성에 따라서 얘는 남성, 여성으로 분류되는 그런 생물학적인 생리를 얘기하는 반면에 젠더는 남성과 여성의 심리적, 사회적 혹은 문화적 차이를 얘기할 때 우리는 젠더라고 합니다. 남성은 어떠한 행동을 보여야 되고 어떠한 성격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성은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되고 라는 고유한 특성을 부여하는 이거는 사회 문화적으로 구별되고 구성되는 사회 문화적 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시간 없으니까 계속 넘어가면 이 젠더라는 거는 성을 타고날 수 있어요. 그죠? 당연히 현혹입니다. 생물학적 차이. 이거는 출산과 함께 결정되는 부분인데 페미니즘에서 얘기하는 젠더 같은 거는 여성은 이러한 성향을 보이고 어떨 때는 어떠한 선호를 가지게 되고 어떠한 태도 이건 일관된 행위 양식을 보이는 이러한 젠더와 관련된 거는 타고나는 게 아니고 교육 또는 여러 가지 뭐 미디어를 통한 사회화를 통해서 체득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성과 학자는 이제 페미니즘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성차 생물학적으로 구성되고 고정 불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거. 특히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거,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거는 모든 사실 태도, 학습, 소문한 게 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회에서 혹은 일반 사회에서 남성 권력에 의해서 구성되는 일방적으로 구성되는 성차라는 건 분명히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사회적인 어떠한 여성이 정상적인 여성, 어떤 비정상적인 여성, 어떤 것은 바람직한 남성성, 어떤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여성성 그런 식으로 고정되는 하나의 사회적 규범으로 개개인들을 내면화되면서 성별 불평등이 계속 재생산되고 유지되는 측면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는 게 몇몇 여성 학자들 그 다음에 꼭 학자가 아니어도 최근에 많이 제기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뭐 이런 이 젠더에 대한 의식을 인식 혹은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은 단순히 당연히 애를 낳고 키우고 바깥에서의 이 사회적인 활동보다는 가사 업무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게 당연히 여성의 몫이다라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을 가정에 묶어두고 그다음에 여성의 지역활동, 사회 참여를 제한하는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뿌리 깊게 있으며 한국 사회뿐만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여성의 사회적 경제지위를 낮추고 사회활동을 통한 자기 자신을 가로막는 하나의 여성의 장애물, 여성의 이 자아실현, 이를 막는 하나의 구조적인 장애물이라고 인식하는 게 이 하나의 문제의식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가족 규범, 남성 중심의 남성의 우월성을 선취하는 남성의 우월성, 여성은 가사오덕에 동조해야 돼요. 남성은 공식적인 이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부양자들이라고 불리는 배우자들 혹은 자녀들을 부양해야 된다는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의미에서 남성과 여성이 분리된 역할을 자연스럽게 강요하고 있는 이런 가족 이데올로기를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그러한 이게 저를 괴롭히네요. 일단 남편은 생계부양자, 그 다음에 여성은 혹은 여성 배우자는 집안에 있으면서 가사노동, 단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애정적인 혹은 정서적인 케어기법이죠. 이런 것들 보살핌입니다. 보살핌 노동 전담자. 이런 이분화된 역할, 규정을 우리는 근대적인 가정법 혹은 가부장적 핵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 가부장적인 그죠? 핵가족, 남성이 여성, 꼭 미성년 자녀를 먹여 살리는 생계부양자라는 가부장적 핵가족 모델이 굉장히 현재는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는 최근에 60년, 70년 산업화, 근대화 이후에 굉장히 바람직한 모델로 서구에서도 근대화 이후에 나타난 가족이 옵니다. 그전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전원일기 이런 드라마 보시면은 여러분 상상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반드시 남성 부관자만이 이 생계를 부양하는 유일한 임금 소득원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농촌적인 세팅에서 근대화되기 전, 산업화 전에 이런 대가족 제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공동 경제 활동을 했어요. 남성이 물론 신체적으로 괜찮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동을 하긴 했겠지만 여성은 여성대로 미성년 자녀는 나름대로 소화해서 풀을 먹인다든지 그 당시에는 모두가 함께 공동의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근대화된 노동시장이 등장하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오직 남자만이 노동을 하는 생계를 책임지는 전담하는 역할, 그 다음에 그러한 남성의 생계 부양 역할을 나름대로 유지해주고 지원해주기 위해서 가사 노동을 여성이 또 전담하게 되는 이런 분업, 예를 들어 성별화된 분업은 근대화 이후에 나타난 거죠. 어쨌든. 근데 문제는 페미니즘이 제일 혹은 여성 학자들이 혹은 여성 인권자들이 가장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 가족 구성입니다. 가부장적 핵가족.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경제력을 당연시하고 남성의 집 안에서뿐만 아니라 집 바깥에서의 남성의 이 기득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여성을 반대로 차별하게 만드는 이러한 이 성별 분업 체제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데 페미니즘이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근에 연구들을 통해가지고 사실은 세 가지 영역에서의 성별 불평등에 대해서 페미니즘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이 취직이라든지 취업, 구직활동 이건 애시당초 여성이 노동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 인식적인 차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불평등은 현재는 굉장히 많이 문제제기가 됐고 그랬다가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여자라서 아예 취업계가 나타나겠어요. 저는 바깥에서 일 못하게 하는 아버지 때문에 혹은 가부장 때문에 제가 지금 취업을 못해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여성의 취업 혹은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있죠. 그 다음에 권력기관, 공무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진국에서 보여주는 좋아하는 제품은 아니지만은 기계적으로 무슨 국회의원 중에 남성 여성의 비율, 공무원 중에 남성 여성의 비율 이런 것들이 권력기관이라든지 공공부문에서의 남녀 이런 것들 남녀의 비율이라든지 성평등에 대해서도 많이 시정이 되고 있고 근데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차라리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 그거는 일상생활에서의 성별 불평등에 대해서 문제되어 되고 있는 게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시장 또는 정치, 국가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공식 부분 말고도 비공식 부분에서의 굉장히 이 만연한 성불평등적인 인식,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짚어본다면은 제가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이거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수업할 때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도 이 세미나 주제를 잡으신 것도 저는 사실은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이유들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바로 이거죠. 친밀한, 감정적인 혹은 일상생활 이런 일상에서의 성별 불평등이 어떤 방식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 혹은 이 현실화돼가지고 나름대로 성별 갈등으로 점화되고 있는지 이 지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젠더,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갈등. 그래서 이걸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혐오, 남성이 여성을 단순히 차이, 그 다음에 차별화하는 게 아니라 남성이 여성 혹은 반대급부로 여성이 남성을 혐오하는 젠더 간의 사고 혐오의 지형들을 한번 짚어보시면은 이 내용은 제가 많이 걸러서 사실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약간 천박한 동박한 당원들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으셨겠지만은 아마도 최근에 일베라는 일부 남성 집단과 그 다음에 이에 맞서는 들어있을 것 같아요. 들어볼 때도 이탈리아, 워마드라고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 두 집단, 특정 여성 집단,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이 두 집단들의 갈등 양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아마도 이 일베라고 부르는 집단들, 일베는 뭐 단순히 여성 혐오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 정치적인 그리고 뭐 다양한 형태의 혐오를 거의 거르지 않고 직접적으로 공격적으로 드러내는 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마치 거울처럼 있는 집단이 워마드입니다. 메갈리아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는 종교와 방식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 두 세력을 우리가 구분해보자면 우리가 알겠지만 일베의 특정 지역, 특정 정치인, 특정 정당에 대한 혐오 발언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일베가 공격하는 건 단순히 그런 정치뿐만 아니라 여성, 한국의 여성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당한 언어를 통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리고 그러한 여성 비하, 혐오 발언들을 자기들이 공유하고 나름대로 진화시켜 나가는 행태들을 하고 있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 저도 알겠지만 김치남이 굉장히 옛날 하나고요. 아니면 보수라치 이런 식의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즉 자신들이 져야 하는 최소한의 책임 경제적인 책임이라든지 양육, 출산 이런 거 안 하면서 남성들에 대해 경제적으로 의존한다거나 아니면은 자신들이 그나마 번 임금 월급을 가지고 그런 남성처럼 누군가의 생계를 부양하는 한 생계 부양되어서 책임가 있는 곳이 아니라 말그대로 뭐 여행을 다닌다든지 그런 허용, 사치를 일삼는 개념이 없는 여성들을 일컬 때 혹은 비하할 때 쓰는 단어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무슨 뜻이죠? 물론 이거에 반대항에 일베들이 모든 여성들을, 한국 여성들을 다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따져봐서. 그 중에서도 적어도 데이트할 때 반반씩 더치페이를 한다거나 다른 여성들처럼 아무런 배낭 없이 밥은 쫄쫄 굶으면서 그래도 고가의 무슨 스타벅스 커피를 사 먹어야 되는 형태를 그 커피잔을 꼭 옆에다 끼고 다녀야 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계획해 나가는 개념 있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바람직한 여성상, 바람직하지 않은 여성상 두 개를 나름대로 대립시키면서 이들은 한국 여성들이 대부분은 이런 지복을 그냥 허용 사치를 있었던 여성들이다. 그래서 데이트 비용을 뭐 남성한테 하라고 그러고 나중에 보면은 뭐지 자신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 중에서도 자기가 버는 임금은 다 자기 옷 산다는 쓰고 결국은 모든 주거비는 남성들한테 전가시키는 이런 여성들이 한국의 대부분이다 라는 인식을 일베들이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에 반대해가지고 이들이 이런 여성 혐오를 정당하게 드러날 때 여성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 인터넷에서 일부 역시 인터넷에 활동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들의 여성 혐오 발언, 여성 혐오 중에 이 언어 폭력에 맞서서 일부 여성들은 똑같이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건 미러링이라고 하죠. 저울처럼 네가 나한테 했던 걸 나도 너한테 해볼 테니까 한번 봐라.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너도 당해봐라 라는 식의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미러링을 하면서 남성 혐오를 똑같이 표출하는 집단들이 바로 워마드입니다. 이 사람들을 여성들이 일베 똑같이 남성이 얼마나 특히 한국 남성들 한남충 들어보죠. 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것보다 마치 일베 충했듯이 충을 붙입니다. 어쨌든 워마드의 문제라기보다는 젊은 친구들이랑 단들이 싫어하는 상대, 혐오하는 상대 인상에 대해 가지고 제가 충을 붙이는 언어이죠. 그러니까 한남충, 한국 남자들을 위해서 안 돼, 저에서 안 돼, 라는 것들. 경제력도 없으면서 마치 남자니까는 떵떵거리고 여자한테 뭔가 순종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결국은 데이트해놓고서는 데이트 비용도 못 낼 거면서 여자랑 뭐 밤에 데이트를 하면서 혹은 남성으로서의 권위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할 적이 한남충 혹은 신사지 혹은 남자면서 여자가 그러면 안 되지 어쩌고 한마디 가르치려고 하는 오지랖과 타성은 아시겠죠? 어쨌든 자신을 떨고 있라고 하는 식의 여러 가지 남성을 비하하는 단어들을 워마드 역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셨듯이 일베들이 혹은 한국 남자들이 여성을 여러 가지 성적 대상화했듯이 이제 워마드들이 하는 것들이 우리도 이제 여성도 주체로서 남성을 대상화하겠다. 여러분 많이 말했지만은 마치 남성을 마치 여성들이 혹은 남성들이 여성의 신체 여성성 이런 것들을 성적 욕망을 대상화했듯이 워마드가 하는 일이 거의 똑같습니다.
혹시 알겠지만 똑같아요. 극단적인 미러링이라고 부르는. 근데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엄마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일베들이 뭐 김치냐 고사지 뭐 그런 개념 여자들 뭐 어쩌고저쩌고 하셨던 건 어떤 남성 자기들끼리의 약간 자기들 문화였거든요. 뭐 왜곡된 조리 문화긴 하는데 언어유희 문화인데 엄마들가 이런 식의 단어를 만들어내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남성한테 그러는 거죠. 그죠? 이거 자기들끼리 뭐 한번 춤이 어쩌고저쩌고 언어유희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남성들한테, 한국 남성들에게 니네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다. 니네들도 그다음에 우리한테 했듯이 너희가 너무 당해봐라 라는 거는 정확하게 남성들이라는 청자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워마드가 하는 행동 역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남성 의존적이다. 들어준 사람 없이 독백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그 다음에 워마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남성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마지막에 고민해봐야 되는 게 있지만 동성애자 마찬가지로 허무해요. 그래서 남성인데 사실 여성으로 인식하시는 분들 저 남성이 어차피 신체적으로 남성인 건데 여성성 이렇게 꾸미고 회상하고 신체를 드러내고 막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고 하는 그런 여성성이 불어가지고 여자이기를 선택한 남성들 혹은 여성 중에서도 여성성을 버리고 남성이 되기를 선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 모두 살려가면 다 같이 그들이 볼 때는 오직 여성, 생물학적인 여성 같이 일베들이 남성이라는 것이 가장 우월한 가치다라는 것을 주장했듯이 오만들은 여성이라는 게 얼마나 우월하고 남성보다 훨씬 나은 직접 문화적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에서 여성의 우월성을 설치하려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혹은 일베들은 차라리 인터넷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뭐 글을 올리는 유리의 수준을 끝났거나 물론 그걸 듣는 언어 폭력이긴 하지만 근데 엄마들은 굉장히 행동주의적으로 나오고 있죠. 여러분 알겠지만 남성 아동을 약간 포르노식으로 다루는 이미지라든지 동영상들을 올린다든지 어쨌든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주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매우 남성 일부, 여성 일부의 극단화된 갈등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단순히 그냥 두 집단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한국 사회에서 오래된 남녀 혹은 젠더 갈등의 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 옛날부터이겠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20년 전에 군 가산점 폐지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5% 정도. 공무원 시험 볼 때 남성, 군역을 마친 이 남성분에게 5% 정도 가산점을 주는 이런 오래된 관례를 1999년도에 이걸 폐지했죠.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고용 기회를 보장받아야 된다. 동일한 취업 기회를 보장해주는 여성 정책,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 정책에 의해서 남성에게 주던 기득권 5.5%를 폐지해버렸어요. 그때도 굉장히 많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계속 스물스물 들어가면서 산발적으로 문제가 되다가 가장 요새 촉매제가 된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2015년에 강남역 10번 축구대회 사건. 여러분이 다들 기억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강남역 10번 축구의 다양한 형태의 애도를 겪거나 아니면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얼마나 아니면 제도적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약자의 위치에 있는지를 보호받는 다양한 포스트잇들이 요 강남역 10번 축구에 붙여지면 결국에 뭐 포스트잇 민주주의다. 라는 식의 명칭까지 닿았던 이 이벤트. 그래서 알겠지만 이거를 강남 10번 축구 살인사건을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게 젠더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그대로 드러냈죠. 아마도 경찰, 사법부에서는 이런 그냥 묻지마 문제다. 여자라서 이 조현병 환자가 여자라서 하기보다는 그냥 사회적 약자. 걔가 무슨 여성을 한모아서가 아니라 그냥 묻지만 하는 그 당시 아마 사회적 약자, 꼭 노인이었어도, 꼭 아동이었어도 당할 수 있는 여성이라는 특정하는 지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그냥 조현병 때문이다. 내가 정신이 이상한 거. 라는 개인의 일탈 행위로 그냥 정치가버렸고, 혹은 종료시켜버렸고, 그거에 대한 많은 여성들이 이건 여성 혐오입니다. 저는 여성 살인, 여성 살해. 이슬람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여성 살해랑 같은 거다. 여자라서 죽은 거다. 라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해석하는 데서도 두 집단들이 굉장히 많은 견해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한번 이거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해봤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두 집단에서 일베는 많이 연구가 됐어요. 일베가 왜 이러한 극단적인 여성 혐오
보일까? 어떤 심리이길래,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하는 거에서 많이 연구가 된답니다. 일가라는 게 꼭 그러니까 많은 분석에 따르면 정상적인 남성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현실 사회에서 특별한 유저들, 그래서 사회에 대한 불만을 아마도 한국 사회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약자들, 일베가 공격하는 게 뭐 여성만 아니고 다양한 집단들을 내가지고 불만을 해소하는 행위의 하나로서 여성 혐오를 하는 게 아니냐. 근데 일베 심리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국의 남성들 혹은 한국의 남성성에 대해서 어떤 식의 대답을 내놔야 되는지와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베 논리 심리 어떤 분이 분석하신 만을 볼게요. 경제력은 남성 매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국 사회에서 계속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성에게는 외모 아니면 여러 가지 가사 노동을 잘하는 거에 한모양처럼 하면은 남성은 당연히 경제력, 책임감 있는 경제력으로 생계를,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어쨌든 경제력은 굉장히 중요한 남성성의 규범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척하는 남성입니다. 그리고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력 의존이라는 부분은 성계를 돌려받기 위해서 남성이 우위를 점하는 물리적 기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알겠지만 남성들은 데이트 비용, 결혼 비용, 가족 부양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면 여성에게 어필해야 돼요. 얼마나 돈이 있고, 야, 뭐가 살릴게. 결혼할 때 한 얘기가 옛날 한 얘기지만 손에 불 한 방울 안 맞히게 해줄게. 근데 많이 묻히죠. 그러나 오늘날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남성 청년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옛날까지 굉장히 70년대, 80년대 남성들의 얘기하거든요. 요즘 남성 청년들의 얘기라고 들어보시면 이제 더 이상 70년대, 80년대 우리 아버지들이 그나마 빈말도 해놓은 그런 약속조차 여성들한테 할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성들이, 아니 청년들의 부담감이 커지자 내가 취업도 못하고 있고 혹은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 전쟁하다 보면은 내가 과연 내 남성, 아니 여성 부인을 너가 할 수 있을까? 애를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이런 남성 청년들의 부담감이 커지자 여성의 성별 분석을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한테 데이트 비용 다 내라고. 데이트 비용 못 내면은 막 뭐라 그러고 남자가 찌질하게 뭐. 그 다음에 성년별 수익이 불가하다는 남성의 좌절감. 최근 청년 남성의 좌절감은 여성 혐오라는 퇴행을 찾고 있는 게 일베들의 심리인 거죠. 남성이 사회적으로 남성성을 인정받는 경우로는 노동을 통해서 자식을 부양하는 거. 그러나 요즘 청년들은 생계 부양자 남성으로서 전명을 요구합니다. 그 사회적인 남성을 선택하기가 어려움의 차원은 가족 구성과 유전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역을 관계 자체가 사실은 위기에 처한 거죠. 그 일베들을 생각했지만은 이건 어떤 한 일베들이 이어서 보시면은 학교 성적이나 그냥 워낙 뭐 우리가 알고 있지만 IF 이후에 신자유주의적인 무슨 한국 사회 경제의 개편 이거 자체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번 더 보시면은 학교 성적이나 각종 취업 시험에서 여성들과 경쟁해야 되는 남성들은 여성을 약자로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70년대, 80년대 남성들은 그렇게까지 여성들과 전면적으로 일자리를 놓고 혹은 성적을 놓고 입학 성적을 놓고는 경쟁할 일부는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전면적인 문제를 하지 않아요. 게다가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에 남성은 군복무를 감수해야 하는 생각에 완전 피해의식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1999년 있으면 가산점제를 폐지하고 또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을 위한 할당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일베 여성혐오 발언들을 일부에서 여성가족부가 상당히 불만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여가 누가 문제야. 여가 누가 문제야. 이는 앞에서 남성들이 여성 혐오의 원인으로 여성을 가장 많이 지목한 사실도 한몫하고 아니고 이런 것들 같이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성가 보는 남성들에게 경쟁을 통한 생산이라는 게임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여성들에게 기득권 여성들에게 스킬을 줘가면서 남성들의 일자리 혹은 취업을 방해하는 존재가 오히려 그런 제도적으로 여성들의 특권을 오히려 보장해주고 있는 게 라고 일베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베들 혹시 알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일베들이 단순히 그냥 루저들이다. 취업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심프로처럼 연애도 못할 거 그냥 혐오나 하자 하면서 이러는 굉장히 일부 세력의 일탈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 꼭 가진 일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단순 루저들의 일탈도 보니까 일베는 아주 청년 중에서도 누구는 일베들 알고 보면 다 초딩들이다 라고 까지 얘기하는데 굉장히 일부 왜곡된 남성들의 편향된 시각이다 라고 보기 힘든 게 의외로 많은 남성들이 아마도 일베 그런 글을 직접적으로 올렸지만은 일베들이 만들어내는 용어, 담론들, 이야기인데
일종의 쾌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침묵하면서 존중해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김치냐고 하자고 된장냐고 하자고 그런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최근에 지금 일베들의 논리, 심리 여러 가지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이 해왔던 경제력 역할을 그것이 나는 못할 것 같다라는 우울함. 그 우울함의 하나의 원인이 옛날에는 집안에 있어서 집에서 소뚜껑이나 운전해야 되는 여자들이 자꾸 공적에 들어가지고 일자리 취직하겠다고 그러는 이런 여성들. 그래서 경쟁해야 되고. 그래서 부인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라는 원인의 하나에 꽂히는 거죠. 근데 이게 일베들만의 침이냐? 아닙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청년 남성들, 아마도 앞세대 남성들은 그러한 피해의식이 안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의 청년 남성들은 이게 은연중에 있는 보편적인 피해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근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일베들이나 워마들이나 정말 한국 사회 전쟁 활동을 그대로 잘 대변하고 있느냐? 사실 아니에요. 아마도 일베가 막 비판하고 있는 김신현들, 그죠? 뭐 밥은 쫄쫄 굶으면서 집에 가가지고 막 밥솥을 퍼먹으면서 사회 바깥에 나갈 때는 그 멋있게 스타벅스 컵 막 들고 다녀야 되는 이런 여성들, 혹은 한남충들, 그죠? 데이트 비용 거시기 합시다. 찌질하게 보는 한남충들 다 사실은 한국 혹은 한국 여성들의 일부 계층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랬지만 이게 계층 문제 혹은 여러 가지 세대 문제가 겹쳐 있다고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일부 남성들 혹은 일부 여성들이 보여는 형태를 한국 남성은 다 그래, 한국 여성은 다 저래 이런 식으로 일반화, 굉장히 성급한 일반화라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겠지만 찌질한 유저들의 일베들 남성들도 있겠지만은 수익을 차가요. 취업 잘하고 뭐 상류층의 남성들 저렇게 찌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류층의 여성들 안 그럽니다. 계층 문제 혹은 세대 문제들이 다 겹쳐 있어서 일부 계층, 일부 세대 혹은 일부 여성들의 보여주는 문제, 그러니까 마치 한국의 남성성, 여성성을 다 대변하는 것 마냥 잘못된 인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외국인이 일베 게시판을 봤을 때도 한국 여자는 다 잘못한다. 오인할 수 있어요. 혹은 외국인이 워마들이 올리고 있는 한국 남성들에 대한 비판, 그러면 한국 남자들은 다 저렇게 찌질하대요. 어머나 놀랐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사실은 잘못된 남성성, 왜곡된 여성성에 기반해서 시선을 공격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 잘 보시면 젠더 문제 같은데, 남성성, 여성성 차별 문제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알고 보면 계급 문제, 계층 문제, 알고 보면 지역 문제, 아니면은 세대 문제, 특히 세대 문제가 큰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게 요즘 남성들, 요즘 여성들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남성 여성들이 다 저런 식의 힌트를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고찰하고 있는 것들을 어떤 층들이 있는지 정말 순수한 젠더 문제가 그런 분석적으로 어떤 구분해보는 문제가 필요한데 얘들은 다 싸잡아서 다 젠더 문제다. 남자는 다 저래. 사실은 중산층 정도의 계층적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일부 남성들 혹은 일부 여성들이 보여주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성들이 이런 일베들 저러고 있을 때 혹은 워마들이 저러고 있을 때 남성들, 특히 워마들이 저렇게 남성들을 공격할 때 남성 성공의 다양한 이 굉장히 재기발랄한 어서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막 소화할 때 한국 남성들은 뭘 했냐, 딱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한국 남성들의 반응.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아마 진보 세력들이 혹은 진보 지식인들이 보인 첫 번째 대응이었습니다. 이제 뭐냐? 남성 진보 혹은 남성 지식인들이 비판해서 야, 페미니스트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일상에서 저 정도의 성차별적인 발언, 여자 얼굴이 이쁘대요 비스긴 이 얘기했다고 너무 과잉 반응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모든 것을 젠더 문제화하지 마라. 과잉 담론이다 이건. 과잉 젠더 담론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남성 진보, 남성 지식인들에 대해서 오빠가 다 엄마들을 공격합니다. 자지락 떨지 마라. 가만히 닥치고 우리가 하는 얘기 좀 들어봐. 하면서 공격을 먹으면서 사실 첫 번째 남성 진보들이 깨갱하고서는 입을 나머지 닫아버렸습니다. 니네들이 아직 남자들이랑 아직 여성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인 불평등을 니네들이 인식을 못할 뿐이다. 이런 무지한 이 남성들 하면서 비판하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죠. 그러자 일부 남성 진보, 남성 지식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친페미니즘적인 전향을 했습니다. 여기서 성찰과 고백. 그래요, 남자라서 죄송합니다. 저는 잠재적 가해자입니다. 남자라 태어나서 죄송해요. 여성 만세. 니네들이 다 맞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남성 진보 세력들이 보이는 유일한 답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보수 세력에서는 대다수 침묵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방금 본 일배 계속 여성을 보육하거나 없습니다. 제대로 된 남성 혹은 보수 세력에서 이런 엄마들이 어떠한 행태를 하고 있을 때 얘들이 이러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밀어내기를 할 때 뭐라고 하더라도 차라리 제가 처음에 보였던 홍준표처럼 무식할지 몰라도 무지할지 몰라도 뭐라도 대응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침묵했죠. 물론 이 침묵한 세력은 꼭 보수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한국 남성들이 여러 가지 앞서 굉장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 잔인한 폭력적인 사태 앞에서는 사실은 뭐 성폭력에 대해서 남자들은 다 뭔가 공범이 된 것처럼 가해자가 언제든지 내가 가해자일 수 있는 이런 구도 안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는 이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보수를 대표할 세력이 성적으로에서는 젠더 문제는 그냥 어쩌니까 일배가 돼버렸어요. 보수하면 일배, 보수의 젠더 일배, 여성 혐오, 보수는 다 여성 혐오, 혹은 여성 차별.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젠더 문제에 침묵하는 보수적 남성들. 뭐라고 다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여성 정책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걸 제가 봤을 때는 보수들이 그래서 남성들이 아까 워마드라든지 레갈리아 일부 굉장히 공격적인 여성 단체들이 집단이 보여준 행태에 대해 가지고 걔들이 혐오적인 방안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하겠지만은 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혐오 발언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 가지 적재하는 아이디어 수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죠? 혐오를 이렇게까지 꼭 남성이 여성, 꼭 여성이 남성, 마찬가지. 네, 그런 것들을 다 규제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게 이미 아마도 무슨 노동시장에서 벌어지는 차별, 아니면 권력, 정부, 이런 공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누가 봐도 명시적인 차별은 시정하기 굉장히 쉬워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렇게 일상에서, 온라인에서, 혹은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은 사적, 권력 혹은 시장으로부터 분리된 시민사회라고 부르는 이 일상에서 벌어지는 차별, 이런 것들이 국가가 일일이 법을 통해가지고 다 규제하겠다? 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찬성하지는 아닌 편이고요. 오히려 아까도 하겠지만 일베들이 여성을 혐오하게 되는 극단적인 혐오를 발언을 하게 되는 사회 경제적 구조가 있습니다. 이제 원래부터 여성이 싫어. 태어날 때부터 여자 미용을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취직이 안 되다 보니까 데이트 비용이 없어서 데이트를 못 쓰다 보니까 그래서 여성을 혐오하게 됐다면 오히려 필요한 거는 혐오가 발생하는 남성이 여성을 혐오하게 되는 여성이 남성을 혐오하게 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그리고 앞으로 이걸 담아내는 여성 정책 혹은 저는 맨 처음에 저한테 주제가 주어진 여성 정책 그게 사실 전면에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게 여성 정책이라는 얘기 잘 아시죠? 여러분 알겠지만 90년대 여성이 정말로 명시적으로 어느 영역에서 차별을 받았던 그 시기에 우리는 여성 정책 혹은 여성 발전법 이런 얘기했지. 이제는 성평등법 혹은 양성평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쨌든 이 중요한 건 여성 정책이 아니라 남성, 여성 이 서로를 혐오하지 않게 만드는 사회구조 조건을 조성해주는 여성 정책, 양성 정책 이게 여성 정책이 아니고 어쨌든 젠더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또 계속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 알겠지만은 초기에 80년대, 90년대부터 한국의 여성 정책,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앞에 걸었던 여성 정책들은 꾸준히 발전을 해왔습니다. 1995년에 이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여성 발전 기본법. 그 다음에 20년 만에 이게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명칭이 이제 두성에 대한 모든 차별에 대해서 개입하는 법안, 정책. 그랬는데 아시겠지만 20년이 넘게 계속 여성 정책, 양성 정책, 젠더 정책은 시행이 됐음에도 지금 와가지고 오히려 갈등만 초래하고 있어요. 보겠지만은 99년도에 군 가산점 제도 폐지하는 거, 이거 무슨 노동시장 정책, 일자리 정책, 뭐 그냥 무슨 공무원 뽑는 정책, 젠더 정책이었죠. 어쨌든 다양한 형태의 젠더 정책들은 오히려 계속 갈등만 초래했는데 제가 봤을 땐 그 원인은 제가 봤을 때 많은 학자들이 지적한 원인 한 4가지 정도가 원이었습니다. 기계적인, 형식적인 문제만 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 숫자 중에, 비례대표 중에 남자, 여자 비율 똑같이 해. 공무원 중에 뭐, 여성, 이 시험, 공무원 비율을 30%로 올려야 되고, 어쩌고. 이런 식의 굉장히 형식적인, 산술적인 평등만 추구하다
했던 정책들, 지표 위주의. 그 다음에 중간에 이런 정책들 역시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 세력과 정치적 지형과 그게 아무래도 굉장히 극단적인, 비현실적인 정치화된, 비현실성, 정치적인 구호를 따르다 보니까는 한국 사회에 맞지 않는 정책들을 많이, 혹은 선심성, 어떤 특정 세력이 되면 남성들에게 대응 우대하는, 어떤 특정 세력이 되면 여성들에게 굉장히 우대하는 선심성 정책, 인기학적 정책들이 사실 나발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문제가 가장 큰 여성 정책. 잘 보면 이게 여성 정책인지 가족. 이 정말 여성은 어떠한 여성의 사회주체가 아니라 여성이 어떻게 하면 애 낳게 하지, 여성이 어떻게 하면 출산, 인도하면서 육아정하게 만드는 정책. 이거 가족 정책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매체 발전할 때 우리 말씀을 했지만은 여성 가족부라는 희한한 어디에도 없는 이상한 이 부서제가 있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여성 가족부. 아마도 1990년대, 2000년대까지 했던 것들은 정책, 여성 정책이라는 이름과 대부분의 가족, 나눔과 출산, 그다음에 도래하고 있는 전출산 고령화. 그래서 어떻게 왜 애들한테 애가 키워야되지 라는 목적을 가진. 그 다음에 또 그러면 가족 정책을 말고 여성들의 사회 문제를 참여를 굉장히 확대하고 고용의 기회를 확보해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긴 했는데 잘 보면 말씀드리면 가정 안에 대해서 불평등, 이런 사적 방법에서 불평등에 대해 가지고 개입하지 않으면서 가정에 뭐 가부장에 보니까 싫어? 남자한테 경제적으로 종속하는 게 싫어? 그러면 지금 나와 일해. 네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해라. 즉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서의 불평등이 있으면 노동시장으로 나와가지고 너 혼자 독립해. 당당한 여성. 이게 뭐냐? 의도하지 않게 여성 정책이 앞에서는 가족 정책을 굉장히 포장하는 것 같은 것도 굉장히 가족을 무너뜨리는 여성들의 경제를 가지게 함으로써 스스로 그러면 여자들이 정말로 남성만큼의 또 남성의 경제력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면은 지금 계속 안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상인 거죠. 30%가 넘는 1인 가구, 특히 청년층에 집중 포진되어 있는 그러니까 1인 가구 그냥 싱글로 살려고 하는 사회가족화를 지향하는 여성가족 정책이 여태까지 펼쳐졌던 겁니다. 그럼 앞으로 보수들이 좀 현재까지의 가족 정책의 문제고 뭐 같은 한에 따르면 굉장히 좀 학술적인 얘기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제가 고민한다기보다는 보수라는 걸 최소한 여기서 한 4가지 정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보수가 좀 고민하면서 보수는 이러한 가족 혹은 여성, 양성평등을 추구해야 된다는 보수가 정립된 입장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보수 안에서도 다양한 입장 차이가 있을 것이고 보수는 무조건 하나의 의견을 통일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이 문제는 이 보수가 일관되고 논리적인 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반영한 양성 정책을 혹은 젠더 정책을 좀 해야 된다는 이슈 몇 가지를 저 꼽아보면요. 보수는 좀 문제가 있는데 항상 한국 보수는 이 한국의 보수들 혹은 그냥 어느 사회에서 사는 보수들은 항상 이런 낙인을 찍혀왔습니다. 보수는 원래 다 여성들이다. 여성 차별적이다. 한국 보수만 아닙니다. 전 세계에 사실 여성을 차별했다는 것은 페미니즘 자체가 원래 서구에서 수입된 이론입니다. 서구에 이미 여성을 선호하고 이 차별하는 문화는 서구 근대사회 아니요. 동서고를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 있기 때문에 한국 보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서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독교 같은 건 알겠지만 기독교에는 아주 뿌리 깊은 여성 혐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아담과 이브, 여성을 믿는 오염의 존재, 남성의 이성 혹은 이 합리성을 방해하는 존재로 그리는 어떻게 보면 서구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적통 음과 양을 차라리 조화라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조화를 갖다 중요하다고 했던 유교적통보다 훨씬 더 여성차별적이고 배제적인 서구의 역사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그러면은 저런 보수는 원래 그래요 남성 원래 그래요 이러지 말고 중요한 거는 가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보수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은 하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 아니면 나는 가족 없이 살래요 하는 1인 가구들, 독시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게 이거 구태의연한 가치 아닙니까? 하지만은 사실은 보수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보수입니다. 시류에 영합해가지고 그래서 다양한 가족, 여러 가지 가족, 무슨 여러 가지 동거한 형태의 가족, 이것도 인정해주고 너도 가족, 저도 가족, 저도 가족 모든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거는 진보라고 자유주의 세력이라면은 자유주의 일부 보수 세력이긴 한데 어쨌든
한번 해도 돼요. 근데 적어도 한국의 민주화 하나에 적어도 한국 사회의 유지와 질서를 강조하는 보수 세력이라면 가족가치, 가족이라는 가치. 굉장히 너무 몰입하고 재미없는 가치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보수해야 보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가족의 가치를 계속 보수는 여기 천착을 해야 되고 모집을 해야 되고 이제 뭐 가족이라는 가치 혹은 이런 신념, 이념 이런 거 너무 낡은 거 아니에요? 낡은 거를 보수해야 되는 거죠. 계속 보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앞서 가족 정책들 혹은 여성 정책들이 이 실패했듯이 가족이 중요한 이유는 그 가치 때문이지 기능 때문이 아닙니다. 얘들이 다음 세대라잖아요. 다음 세대에 노동력을 낳고 저출산 어쩌고저쩌고 가족의 출산과 양육 기능 때문에 가족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매를 되는 게 그러면은 이 기능만 담당하면 다 괜찮나요? 가족은? 동성애 가족 어떻게 할 거예요?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 그럼 우리 출산 양육하는데 우리도 가족이라는 인정해 주세요.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중요한 이유는 기능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기능도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보수라면 좀 더 근본적인 가족이라는 게 이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사회에 재능상 무슨 기능 얘기가 나오고 어쨌든 사회라는 것은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근간이 되기 때문에 특수하게 특유하게 그다음에 계속 지켜져야 되는 가족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 공동체성 혹은 인간성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삶의 기본으로서의 가족이 가지는 가치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고 특히 제가 강조하는 건 가족의 가치는 이겁니다. 장기적 관계에 대한 도덕적 헌신을 하는 관계, 하는 집단, 공동체 이게 가족이에요. 내가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요즘 무슨 뭐 자유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뭐 합리적 사랑, 다양한 형태의 사랑, 꼭 뭐 동거만 해도 가족 아닐까요? 아니면 그러다가 이혼도 요즘 다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수라면은 그러지 말라고 하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조금 옛날 세력이 꼰대 같아요라는 얘기 듣더라도 보시면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장기적 관계에 대한 도덕적 내가 경제적으로 먹여 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옛날 가부장이죠. 옛날 부모였죠. 이제는 도덕적으로 감정적인 헌신을 하는 할수록 그래서 이 기능만 강조하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가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인데 출산했구나 그러면서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동성간 결합에 대해서도 우리 동성간 결합이지만 그래도 애들을 입양해가지고 기술을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자가 인공 수정해가지고 애 낳고 다른 이성애들이 못하는 입양 혹은 여러 가지 양육 출산 우리가 할게요. 인정해주세요. 기능만으로 해서 가족을 인정해주는 혹은 기능만 강조하는 시각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과거 70년대 80년대처럼 가부장적인 핵가족 모델 이것도 일부 수정을 해야 됩니다. 뭐 당연한 일만 양성 프로그램적인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이건 지금 시대에 조이기 때문에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가사 업무에 있어서도 이걸 업무라고 가사와 노동 이렇게 그런 것처럼 문제하지 말고 어쨌든 집안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활동들 여기 동일하게 추구하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 부분이 좀 한국 남성들이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니네들 시키는 대로 맞아 요즘에 예능을 통해 가지고 뭐 아빠가 양육도 해야 되고 가사 업무도 하는 아버지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볼 때는 혹은 나이 드신 분들 남자들이 부엌에가지고 요리하고 애나 보고 에어컨 들어가야 되고 찌찌찌찌 하겠지만은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꼭 남자들은 그게 바람직한 구성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남성들의 불만은 그래 니네들 시키는 대로 와도 이렇게 애 보고 할게. 근데 이 기존의 여성 정책, 기존의 육아 출산 정책들이 다 여성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이 다른 대로 육아 출산하는 걸 가로막는다. 하나의 예가 이렇습니다. 여성 전용 공공 육아시설. 여러분 지하철에 보시면은 나왔는데 지하철에 보시면은 수유실, 애기들 기저귀 갈 수 있는 데 있죠. 여성만, 즉 엄마만 들고 남성 들어가면 큰일 나요. 애 뭐라고 해놓고서는 애 못 보게 만드는 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옛날에 거의 물론만 데다가 없어졌지만은 하도 아직 미취학 아동들의 보육이 문제니까는 그때 누가 정책을 많이 들어있었는데 할머니들이 애들을 볼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할머니들한테 보조를 해주자. 어린이시설은 부족하고 또 못 믿잖아요. 한테 애를 맡기는 거. 그래서 할머니가
볼 경우에는 그 육아 수당을 웬만해서 할머니한테 직접 주는 걸로 하자. 할머니들 신났어요. 어차피 봐주는 손주들 또 국가가 돈을 준단다. 막 좋아했죠. 그 정책에 할아버지는 안 될 써있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왜 안 돼요? 할아버지는 그 시간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일을 하는 거죠. 그 정책 자체가 남성은 바깥에서 경제적인 활동하고 여성은 집안에서 여러 가지 육아 출산 분담하는 굉장히 고전적인 모델을 계속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드리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히려 여성의 육아 출산을 장려하고 일도하게 만들어주려고 만든 기존의 정책들이 말로는 남성들이 같이 일도하고 육아도 도와주려고 공동 육아하고 공동 경제활동 그걸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 정책들 90년대 초반에 여성 중심의 양성 평등 정책 이거 다 뜯어고쳐요. 남성 보수들이 혹은 남성 혹은 보수 세력들이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뭐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주의 가치 지금 남성 혹은 특정 남성 세계들이 갖고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계속 여성 평등이 아니라 그냥 양성 평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남성들의 불이익 특히 요즘은 좀 아들을 둔 부모들은 이렇게 갈 수도 없더라고요. 남자들끼리 뭐 학교에서 싸우다가 왔으면은 야 걔네 집 어디야 가자 따지러 가는데 남자애가 맞고 왔어요. 누구한테 말했어? 여자 짝꿍한테. 이거 참아야지 뭐 여자한테 절대 뭐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학교 때부터 계속 여성이 무조건 참고 배려해주고 대우해줘야 된다. 네가 무조건 남자라서 참아야 된다라는 거를 학습받고 계속 트라우마로 계속 커왔던 이런 남성 세대들에 대한 받았던 여러 가지 부대입도 뭐라고 해야지 이 양성 평등 정책이라는 걸 고려해줘야 돼. 이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 여성은 여성들 갖고 있는 문제 남성은 남성들 갖고 있는 그들의 독특한 문제들을 당연히 뭐 각계 만들지 않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전 여전히 좀 애매한 문제이긴 하는데 남성, 여성 계속 우리가 두성, 양성만 얘기했죠. 근데 요즘 많은 굉장히 극단적인 데서는 이제 양성 평등이 아니고 성평등 즉 남성, 여성 두 가지가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동성애, 트랜스, 뭐 게이 그런 것들 얘는 또 하나하나 독특한 남성에서 분리될 수 없는 여성으로도 분리될 수 없는 독특한 성이거든요. 얘네들도 다 권익을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게 그냥 양성, 두성의 평등이 아니라 그냥 성평등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수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가족, 그 다음에 이성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서의 가족 규범을 보수해야 되는 보수라면은 사실은 동성애에 대해서는 허락하면 안 되죠. 사적 영역에서 그들이 어떠한 성적 취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개입을 사적 영역이에요. 누구도 국가도 개입할 수 없는 프라이버시 영역에서는 어떤 성적 취향을 보여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건 안 건드립니다. 근데 적어도 제도화된 영역에서의 동성 혹은 보수가 뭐라고 표방하는 이런 가치에 위반되는 사례를 법적으로 허용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다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냥 애매하게 인권 차원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꼭 동성이 어쩌고저쩌고 그냥 뭐라고 하지 되게 항상 보수들은 뭐 끝을 흐리는 왜냐면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으니까요. 보수 뭐 야 동성 안 돼! 라고 해버리면 인기가 쭉쭉 떨어지니까 왠지 그러면서 그거 보수는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왜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느냐 여태까지 저는 제가 봤을 때 보수 세력 안에서 종교적인 종교집단 말고 동성은 이래서 안 돼요 라고 멋들어진 논리를 내놓은 보수집단이 저는 못 봤어요. 그냥 원래부터 뭐 하느님 만드셨을 때 양성이 어쩌고저쩌고 요즘에 특정 종교집단에서는 동성애 왜 안 되나요? 그랬을 때 요즘에 하도 원래 뭐 음양이 좋아가 어쩌고 하와가 이쁘고 어쩌고저쩌고 남성이 어쩌고저쩌고 종교적인 교리가 하도 안 먹히니까 요즘 들어야 거는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찌라시 같은 거에서 봤는데 어떤 종교집단이 뿌린 겁니다. 동성애가 안 좋은 이유 에이즈 그 다음에 이제는 에이즈가 건강보험 재정을 다 축내고 있다. 1년에 에이즈 환자 한 명 치료하더라고 몇 억이 드는데 얘들 치료해주더라고. 정작 희귀병을 갖고 있는 무슨 소아마비 이런 아동들은 하나도 치료를 못 해주고 있는데 에이즈 걸리면 얘들이 우리 새로운 돈 먹는 벌레 같은 존재들이다. 이걸 종교집단이 뿌리고 있습니다. 비용의 문제가 하는 거죠. 정말 종교 안 먹히니까. 근데 이런 논리 말고 좀 근본적으로 보수는 이래서 아니야. 보수라면은 동성애는 이러이러한 돈이 들어서 안 돼. 쟤네들 우리 생각 돈 먹고 있어서 알고 좀 더 근본적인 가치 철학 측면에서 이성간의 결합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긍정적인 것입니다. 동성애 허용은 되지만 그래도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좀
이야기해주는 보수 어떤 그런 논리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가 보수한테 바라는 점이긴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을 정책은 어차피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만드시겠죠. 진짜 월급 주면서 그러라고 시킨 거니까. 근데 어쨌든 보수 세력들이 고민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그다음에 뭐 옛날 문제, 여성들을 어떻게 뭐 경제적 참여를 시킬까요? 이건 옛날 문제도 형 보낼 필요 없어요. 근데 최근에 여성 정책이라는 건, 뭐 여성 정책, 혹은 양성 정책이라는 건, 혹은 젠더 정책이라는 건 고민해야 되는, 보수라면 해결해줘야 되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몇 가지 이슈만 제가 3개 정도를, 꼭 정책적이 아니고 한국의 제대로 된 보수라면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시원하게, 그 다음에 이런 얘기다가 나쁜 거라고 지키는 거 아니야, 나를 지키는 거냐, 라는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논리를 좀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냥 오늘 발제를 너무 길게 늦게 온 주제에 불게 되신 겁니다. 여기까지.